정책 위반자들은 이 점이 걱정되었다. 불과 5년 전에 끝난 대공황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다. 1946년 경제자문위원회가 트루먼 대통령에게 내놓은 보고에서는 향후 1년에서 4년 이내에 대규모 경제공황이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별도의 1947년 보고서에서 트루먼 대통령의 해외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우리는 일종의 경기침체 기간에 들어섰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경기침체를 유발하는 힘이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 되지는 않을지 상황 파악을 아주 정확히 해야 한다. 중략. 더 이상의 하락은 공황으로 가는 악순환에 빠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여러 전망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360페이지였습니다. 이런 공포가 더욱 악화된 것은 즉각적인 수출 정대를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가장 큰 두 경제권, 즉 유럽과 일본이 폐허 위에서 인도주의적 위기를 맞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어느 때보다도 많은 빚에 허덕이고 있어서 정부가 경제에 직접적 자극을 주기도 어려웠다. 그래서 우리는 조치를 취했다. 저금리는 유지되고 소비자 신용 시대가 열렸다. 전후 경제가 침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낮은 금리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 병사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면 옷부터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온갖 물자가 부족할 것이고 일시적으로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51년 전까지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정치적으로 독립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통령과 이사회는 정책 협조를 이룰 수 있었다. 1942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전쟁 비용 마련을 돕기 위해 단기적으로 0.3%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돈의 대한 이 같은 생각은 어떻게 형성될까? 361페이지. 이후 7년간 금리는 0.01%도 바뀌지 않았다. 1950년대 중반까지 3개월 국채 수익률은 2% 미만에 머물렀다. 금리를 낮게 유지한 명시적 이유는 전년에 사용한 6조 달러에 이르는 자금의 비용을 낮게 유지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저금리는 귀한 군인들을 위해 또 하나의 역할을 했다. 주택과 자동차 장비, 물건 등을 정말로 싸게 빌릴 수 있게 해주었다. 극도로 긴장한 정책 위반자들의 시각에서 보면 이는 아주 좋은 일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소비자는 노골적인 경제 전략이 됐다. 전쟁 자금을 대기 위해 전략과 저축을 권장하던 시대는 금세 지출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시대로 변모했다. 프린스턴 대학교 역사학자 셀던 계열은 아래와 같이 쓰고 있다. 1945년 이후 다시 미국은 저축을 홍보하던 유럽 및 동아시아의 패턴과는 다른 길을 갔다. 정치가, 비즈니스맨, 노동조합, 리더 모두 경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미국인들에게 소비와 지출을 권장했다. 두 가지가 동력이 되었다. 하나는 유례없는 주택담보대출 기회를 제공한 제대 군인 원호법이었다. 1600만 명의 참전용사들은 계약금 한 푼 없이 첫해 이자도 없이 집을 살 수 있었다. 고용금리가 어찌나 낮은지 매달 대출 상환금이 주택 임차비보다 낮기도 했다. 362페이지. 다른 하나는 대공황 시절 규제 완화로 인한 소비자 신용의 폭발적 증가였다. 1950년에 최초 신용카드가 도입됐다. 백화점 카드, 신용할부, 신용대출, 소액대출 등등 온갖 것들이 본격 유행을 탔다. 그리고 당시의 신용카드를 비롯해 모든
채무의 이자가 세금 공제를 받았다. 달콤했다. 그래서 우리는 과식을 했다. 간단한 이야기를 간단한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연도 1945년 미국 총 가계부채 294억 달러. 1955년도에는 미국 총 가계부채가 1257달러. 1965년에는 미국 총 가계부채가 3312달러로 이렇게 오른 과정이네요. 1950년대 가계부채는 2000년대의 부채 남발 기간보다 1.5배나 빠르게 성장했다. 수요는 폭발했고 값싼 소비자 신용으로 경제 호황이 도래했다. 1930년대에는 미국 역사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힘든 10년간이었다. 그런데 20년이 걸렸어야 눈치챘지만 희망이 하나 있기는 했다. 363페이지였습니다. 대공황 필요에 의해 자원과 생산성 혁신을 크게 늘려놓았다. 1930년대는 생산성 부음에 대해 큰 관심을 쏟지 않았다. 다들 경제가 얼마나 나쁜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다. 1940년대도 큰 관심을 쏟지 않았다. 모든 것이 전쟁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1950년대가 되자 갑자기 깨달았다. 와, 놀라운 발명품들이 나왔구나. 우리가 그런 걸 정말 잘 만드는구나. 가전제품, 자동차, 전화기, 에어컨, 전기 등. 전쟁 기간은 수많은 가정용 제품들을 구매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 공장은 모두 총과 배를 만드는 곳으로 바뀌었다. 그러다가 전쟁이 끝나자 군인들은 물건에 대한 억눌린 수요를 만들어냈다. 결혼을 했고 다시 삶을 이어가고 싶었다. 새로 생긴 값싼 소비자 신용으로 간덩이가 커진 이들은 미국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과소비를 이어갔다. 프레드릭 루이스 앨런은 커다란 변화에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이 전후 기간에 농부들은 새 트랙터와 옥수수, 수확기, 전기 착유기를 샀다. 이웃들과 공동을 쓰려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농기계들을 사 모았다. 농부 아내는 늘 갖고 싶었으나 대공황기에는 여유가 되지 않아 사지 못했던 반짝이는 흰색 냉장고와 최신 세탁기, 급속 냉동기를 샀다. 교회 가정은 설거지 기계를 설치하고 전등 잔디깎기 기계에 투자했다. 도시 가정은 빨래방을 이용하고 거실에 놓은 텔레비전을 샀다. 남편이 사무실에 에어컨이 설치됐다. 이런 식의 소비가 끝이 없었다. 364페이지였습니다. 소비 열풍이 얼마나 강했는지 알겠는가? 이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1942년부터 1945년까지 상업용 자동차와 트럭 제조는 사실상 멈춰 있었다. 그러다가 1945년부터 1949년 사이에 2100만 대의 자동차가 팔렸다. 1955년까지 3700만 대가 더 팔렸다. 1940년에는 1940년대에서 1940년에서 45년 사이에 지어진 주택은 200만 호가 채 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1945년부터 50년 사이에 700만 호가 지어졌고 1955년까지는 다시 800만 호가 지어졌다. 물건에 대한 억눌린 수요에 물건들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능력까지 생기면서 귀한 명사들은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됐다. 그것도 아주 좋은 일자리였다. 여기에 소비자 신용이 더해지면서 미국의 소비 여력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1950년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는 트루먼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1950년까지 총 소비 지출과 주택 건설을 합하면
2030억 달러에 이르며 이는 1944년보다 40% 증가한 수치이다. 365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이 많은 군인들이 전쟁 후에 뭘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왔다. 그들은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일로 벌어들인 돈과 값싸게 빌려주는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살 예정이었다. 부가 그 어느 때보다 평등하게 공유되었다. 1950년대 경제의 결정적인 특징은 가난한 사람들을 덜 가난하게 만들면서 나라가 부유해진 것이었다. 평균 임금은 1940년에서 1948년 사이에 2배가 됐고 다시 1963년까지 2배가 됐다. 이렇게 늘어난 임금은 이전 수십 년간 뒤처져 있던 이들에게 집중됐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의 격차가 이례적일 만큼 좁혀졌다. 루이스 앨런은 1955년에 다음과 같이 썼다.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앞서가던 부유한 이들과 격차가 상당 부분 줄어들었다. 집단 단위로 봤을 때 가장 선진한 것은 산업 노동자들이었다. 예컨대 이전에는 2,500달러로 샀던 철강 노동자 가족은 철강 노동자 가족은 이제 4,500달러로 받고 있었고 이전에 3,000달러를 받던 고숙련 기계공 가족은 이제 연간 5,500달러 이상을 쓸 수 있다. 대략 16,000달러 이상 집단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최상위 1%, 즉 정말로 잘 살고 부유하고 한 아들을 보면 세후 총 국민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45년까지 13%에서 7%로 늘었다. 즉 정말로 잘 살고 부유한 이들을 보면 세후 총 국민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45년까지 13%에서 7%로 내려왔다. 366페이지였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트렌드가 아니었다. 1950년에서 1980년 사이에 임금 노동자 하위 20%의 실질 소득은 상위 5%와 거의 똑같은 양만큼 늘어났다. 평등은 임금에만 적용되지 않았다. 직장을 갖는 여성 수가 기록적으로 늘어났다. 여성의 노동 참가율은 전후 31%에서 1955년에 37%, 65년에 40%까지 증가했다. 소수 집단의 덕을 보았다. 1945년 침시 이후 영부인 엘리너 루즈벨트는 어느 흑인 기자가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썼다. 12년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1933년 환영 파티에 오늘처럼 유색인종이 섞여 있었다면 온 나라 신문에 보도가 됐겠죠. 지금은 그게 뉴스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으니 아무도 언급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여성과 소집단의 권리는 오늘날에 비하면 여전히 형편없었다. 그러나 1940년대 말과 50년대에 진행된 평등을 향한 진보는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167페이지였습니다. 계층의 균등과 생활 양식의 균등화를 의미했다. 보통 사람들은 쉐보레를 몰았다. 부유한 사람들은 캐딜락을 몰았다. TV와 라디오는 계층에 관계없이 사람들이 즐기는 엔터테인먼트와 문화를 평등했다. 우편주목하다라고는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사람들이 입는 옷과 사는 물건을 평등화했다. 1957년 하퍼스 매거진은 다음과 같이 썼다.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나 같은 담배를 피우고 같은 면도기로 면도를 하고 같은 종류의 전화기와 진공청소기의 라디오 TV를 사용하며
집에는 같은 종류 조명과 난방 설비를 갖추고 있다. 목록의 끝이 없다. 부자와 자동차의 가난한 이의 자동차는 크게 차이 나지 않았다. 사실상 비슷한 엔진에 비슷한 부품을 쓰고 있다. 1900년대 초에는 자동차에 의해서 열이 있었다. 자동차에 유익의 서열이 있었다. 2016년에 프로그래머의 의자 벤처기업 투자가인 폴 그레이엄은 당시 TV 방송국이 3개밖에 없다는 간단한 사실이 문화 평준화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썼다. 지금은 상상하기 힘들지만 밤마다 수백만 가구가 이웃들과 같은 시간에 TV 앞에 앉아 같은 프로그램을 시청했다. 지금 슈퍼볼 경기 때 일어나는 일이 매일 저녁 일어났다. 우리는 말 그대로 동기화되어 있었다. 368페이지. 이것은 중요한 포인트다. 사람들은 자신의 엘빙을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 측정한다. 1945년에 1980년 사이 자신과 비슷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다. 대부분이 이웃 사람들과 평등하거나 적어도 주변 사람이 가늠할 수 있는 삶을 살았다. 사람들의 삶이 소득만큼이나 평등화됐다는 점은 이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을 나중에 다시 언급한 것이다.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 그러나 소득도 크게 증가했으므로 충격은 크지 않았다. 1947년에서 57년 사이 가계부채는 5배가 늘었다. 새로운 소비문화, 부채상품, 정부 보조금, 연방준비 제도가 낮게 유지한 금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이 기간 소득이 워낙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가계에 미친 영향은 심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처음부터 전후 가계부채가 워낙 낮았다. 대공황의 가계부채의 많은 부분을 없애버렸고 전쟁 기간에 가계지출이 워낙 줄어들어 있던 터라 누적 부채는 제한적이었다. 그래서 1947년에서 1957년 사이 가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감당할 만한 수준이었다. 569페이지였습니다. 오늘날 가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100%를 넘는다.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에는 이 비율이 계속 상승해도 60% 이하였다. 이런 부채 붐도 주도한 것은 주택 소유 급증이었다. 1900년에 주택 소유율은 47%였다. 이후 40년간 비슷한 수준이었다가 1945년에 53%, 70년에는 62%가 되었다. 이제는 인구 많은 비율이 이전 세대에는 이용할 수 없었던 부채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체로 그 전에 불만이 없었다. 저널리스트 데이비드 헬버스템은 1950년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자신이 있었다. 더 힘든 시기에 성장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충격적일 정도였다. 이들은 부모만큼 빚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중략. 이들은 소득이나 소유 측면이 아니라 미래가 이미 도착했다고 믿는 지점에서 부모들과는 달랐다. 가족 최초로 집을 소유한 이들은 흥분과 자부심을 느꼈고 가게로 가서 가구와 가전제품을 샀다. 다른 때라면 젊은 부부가 첫 자녀의 옷을 살 때나 보였을 법한 감정들을 내비쳤다. 집을 샀다는 성취감이 너무나 큰 나머지 그 집에 넣을 물건이라면 못 살 것이 없어 보였다. 370페이지. 이제 점점 중요해지는 몇 가지를 서로 연결해 볼 차례다. 미국은 호황이었다. 유럽시 다 함께 호황이었다. 부채를 통한 호황이 당시에는
큰 문제가 아니었다. 부채는 여전히 소득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고 부채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문화가 있었다. 균열이 시작되었다. 경제가 새로운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이 비로소 분명해진 것은 1973년부터였다. 이해에 시작되었던 경기 침체는 1930년대에 이후 가장 높은 실업률을 몰고 왔다. 물가가 폭증했다. 그러나 전후와 달리 높은 수준에서 내려올 줄은 몰랐다. 1973년에는 단기금리가 8%를 찍었다. 10년보다 전보다 2.25%나 오른 수치였다. 이 모든 것은 베트남 전쟁, 폭동, 마틴 루터 킹과 존 F 케네디, 로버트 케네디 그 암살 속에서 자리 잡은 큰 공포라는 맥락을 보아야 한다. 암울했다. 전후 20년간 미국 세계 경제를 지배했다. 371페이지. 여러 강대국의 제조 설비가 폭적으로 폐허가 됐다. 그러나 1970년대가 되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일본이 포항이었다. 중국 경제가 일어나고 있었던 중동은 산유국으로서 힘을 과시하고 있었다. 미국은 운 좋게도 경제적 이점을 누리며 위대한 세대, 대공황을 겪고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세대로서 같은 문화를 공유했으나 그리고 대공황을 통해 단단해지고 전쟁을 겪으며 체계적 협력이 자리잡았다. 베이비붐 세대가 성인기에 도달하면서 상황을 바뀌고 있었다. 새로운 세대, 무엇이 정상인지에 대해 이전 세대와는 다른 관점을 갖고 있었고 지난 20년간 지속된 경제 순풍은 끝나고 있었다. 금융에 대한 모든 것은 기대치라는 맥락 내에서 있는 데이터다. 금융에 관한 모든 것은 기대치라는 맥락 내에 있는 데이터다. 기대치에 있는 맥락 내에 있는 데이터. 격렬한 바람이 이리저리 방향을 바꾸어 불기 시작했을 때 20세기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일어났으나 사람들의 기대치는 아직도 전후 평등 문화에 뿌리내리고 있었다. 반드시 소득의 평등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도 포함되었고 생활양식과 소비 기대치의 평등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 50번째 100분위의 소득을 버는 사람이 사는 삶은 80번째 혹은 90번째 100분위 수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99번째 100분위 수의 소득을 버는 사람이 더 떠나온 삶을 살 수 있는지 50번째 100분위 수의 소득을 버는 사람이 여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삶이어야 했다. 1945년에서 1980년까지 대부분의 기간 동안 미국은 그런 식으로 움직였다. 당신이 이걸 도덕적으로 옳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다고 생각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 중요하다. 기대치는 언제나 현실보다 느리게 움직인다. 1970년 초부터 2000년대 초까지 경제 성장은 지속적이었으나
고르게 분포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내 삶이 주변 사람들과 비슷해야 한다는 사람들의 기대치는 바뀌지 않았다. 다시 호황이 시작되었으나 이전과 달랐다. 1984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미국의 아침 광고에 다음같이 선언했다. 미국의 새 아침 밝았습니다. 이날 우리나라에서는 역사상 가장 많은 남녀가 일을 하려 갈 것입니다. 금리는 1980년 최고치의 절반가량에 불과하고 2천 가구에 가까운 가족이 새 집을 구입할 것입니다. 이는 지난 4년간 그 어떤 때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이날 오후 6,500명의 젊은 남녀가 결혼할 것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불과 4년 전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지금 이들은 자신 있게 미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73페이지. 과장이 아니었다. GDP 성장의 1950년대 이후 최고치였다. GDP 성장이 1950년대 이후 최고치였다. 1989년이 되자 미국의 실업자는 7년보다 600만 명이 줄었다. 1990년대 실질 GDP 성장률의 총합은 40%로 42%였던 1950년대의 그 맞먹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2000년 연두 교서에서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자랑했다.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는 지금 우리에게 2천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30년 만에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이뤘고 실업률은 30년 만에 가장 낮습니다. 빈곤율은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고 흑인 및 라틴계 인구 실업률 또한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42년 만에 처음으로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다음 달 미국은 역대 회장 기간 경제 성장을 기록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경제를 건설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문장이 중요하다. 새로운 경제였다. 1945년에서 1973년 사이의 경제와 1982년에서 2000년 사이의 경제가 가장 큰 차이점은 성장 크기는 동일했으나 전혀 다른 주머니로 들어갔다는 사실이다. 374페이지였습니다. 다음 수치를 이미 돌아보셨겠지만 다시 언급할 가치가 있다. 애틀랜틱은 다음과 같이 썼다. 1993년과 2002년 사이에 상위 1% 소득은 86% 증가했으나 하위 99% 소득은 6.6% 증가하는데 그쳤다. 상위 1%의 소득은 86% 증가했으나 하위 99%의 소득은 6.6% 증가하는데 그쳤다. 경제학자 조지프 스타클리츠는 2011년 이런 글을 남겼다. 지난 10년간 상위 1% 소득은 18% 증가했으나 중산층 소득은 실제로 하락했다. 고졸 남성의 소득 하락은 가팔랐으나 25년간 12% 하락했다. 2011년도에 10년간 상위 1% 소득은 18% 증가했으나 중산층 소득은 실제로 하락,
고졸 남성의 소득은 하락, 가팔랐으며 25년간 12%가 하락했다. 소득이 하락됐다. 이는 전후 일어난 평균화 정반대에 가깝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는 경제적 가장 지독한 논쟁거리 중 하나다. 이보다 더 심한 논쟁,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일 뿐이다. 다행히도 이 책은 목적을 위해서 둘 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사실은 지난 35년간 극렬한 불평등, 힘이 한 축이 되었다는 그것이. 이 기간 미국인들은 전후 경제에 문화적으로 뿌리내린 두 가지 생각을 여전히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375페이지에 평균화 전 반대에 가깝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경제가 가장 지독한 논쟁거리 중 하나다. 이보다 더 심한 논쟁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하는 문제 뿐이다. 다행히도 이 책의 목적이 위해서 둘 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사실은 35년간 극렬한 불평등이 힘의 한 축이 됐다는 것. 그리고 이 기간 미국인들은 전후 경제에 문화적으로 뿌리내리는 두 가지 생각을 여전히 지니고 있었다는 것. 우리는 다른 미국인들과 비슷한 생활 방식을 누려야 하고 그 생활 양식을 누리기 위해 빚을 내는 것이 허용된다는 생각 말이다. 옆집이 뒤처지면 안 돼. 현상이 무리한 소비의 대출로 이어졌다. 소수 미국인들은 소득이 증가하면서 파격적인 생활 양식을 누리게 됐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비싼 학교를 가고 근사한 휴가를 즐겼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광고업계가 이를 부채질했고 이후에 인터넷이 그 역할을 했다. 원인: 미국인들은 소득이 증가하면서 파격적인 생활 양식을 누리게 됐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를 사고 더 비싼 학교 가고 근사한 휴가 즐겼다는 것이다. 몇몇 부유한 미국인들이 누리는 생활 양식은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미국인들 다수 열망을 부풀려 놓았다. 몇몇 부유한 미국인들이 누리는 생활 양식은 소득이 증가하지 않은 미국인들의 다수 열망을 부풀려 놓았다.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미국인들의 다수 열망을 부풀려 놓았다. 1950년대부터 70년대 사이에 생긴 평등문화, 함께 문화가 의도치 않게 옆집에 뒤처지면 안 돼 현상을 낳았다. 자, 이 문제가 무엇인지 보일 것이다. 투자은행가인 조는 1년에 90만 달러를 번다. 조는 4,000평방미터 집과 벤츠 2대가 있고 자녀 셋을 최고급 사립학교에 보낸다. 조는 그럴 능력이 된다. 피터 은행 지점 매니저로 1년에 8만 달러를 번다. 피터는 조를 보면서 무의식적으로 자신도 비슷한 생활 양식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느낀다. 376페이지였습니다. 피터 부모는
각자 직업이 다르다고 해도 미국인의 생활 양식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믿었고 자식에게도 같은 생각을 주입했기 때문이다. 피터 부모가 가진 생각은 소득 분배가 한 곳에 몰려있던 그 시절이 옳았다. 그러나 지금 피터는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 그런데 피터의 기대치는 부모님 시절에 크게 바뀌지 않았다. 현실은 바뀌었는데 말이다. 그럼 피터는 어떻게 할까? 피터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대출받는다. 카드 빚이 5,977만 원이다. 차 2대를 리스한다. 자녀들은 무거운 학자금 대출 빚을 안고 졸업할 것이다. 377페이지였습니다. 미국 신규 주택 면적의 중앙값. 신규 주택 중앙값. 1975년에는 1,500달러 평방미터. 2003년도는 2,200 평방미터. 계속 집 크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피터 부모가 가진 생각은 소득 분배가 한 곳에서 몰려있던 그 시절에는 옳았다. 그러나 지금 피터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런데도 피터 기대치는 부모님 시절에서 크게 바뀌지 않았다. 현실은 바뀌었는데 말이다. 피터의 결과 어마어마한 금액을 대출받는다. 피터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대출을 받는다. 피터는 조가 하는 일을 할 형편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터는 조와 똑같은 생활 양식을 누리기 위해 무리를 한다. 엄청난 무리다. 1930년대 사람들에게 이런 것이 황당해 보이겠지만 전후 75년 동안 미국인은 가계빚을 받아들이는 문화를 키웠다. 임금의 중앙값이 변하지 않는 동안 미국 신규 주택 가격의 중앙값은 50%가 커졌다. 임금의 중앙값이 변하지 않는 동안 미국의 신규 주택 가격의 중앙값은 50%가 커졌다. 평균적인 미국 신규 주택은 이제 입주자 수보다 많은 욕실을 보유하고 있다. 4개 이상의 욕실을 가진 주택이 절반 가까이 된다. 1988년에는 18%였다. 1975년에는 2003년 사이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자동차 할부 대출 평균 12,300달러에서 27,900달러 2배 이상으로 뛰었다. 16만 1,633만 원에서 3,700만 원으로 자동차 할부 대출이 2배 이상 뛰었다. 대학 등록금과 학자금 대출이 어떻게 되었는지 잘 알 것이다. 가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1963년에서 1973년 사이까지 비싼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던 것이 오르고 또 올라서 1973년 60%였던 것이 2007년에는 130%를 넘겼다. 1980년대 초부터 2020년까지 금리는 크게 하락했으나 소득 중 대출금 상환액에 들어간 돈의 비율은 오히려 상승했다. 소득이 낮은 집단일수록 이 비율이 더 크다. 부채 및 리스 상환에 쓰는 돈이 소득 최상의 집단의 경우에는 소득의 8% 남짓이지만 소득순위 50번째 100분 이하 사람들에게는 21%가 넘는다.
지금의 부채 상승과 50년대, 60년대의 부채 상승의 사이의 차이는 지금의 시작점보다 더 높은 점이다. 경제학자 하이먼 민스키는 부채 위기의 시작을 이렇게 설명했다. 사람들이 내가 이자를 지불할 수 있는 금액보다 더 큰 빚을 내는 순간이다. 부채 위기의 시작은 사람들이 내가 내는 이자 지불, 내가 이자를 지불할 수 있는 금액보다 더 큰 빚을 내는 순간,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순간이다. 이는 마치 만화 캐릭터 와일 코요테가 아래를 내려다보다가 큰일 났다고 사실 깨닫고 낭떠러지로 하는 것과 같다. 바로 그런 일이 2008년대에 일어났다. 소득 중 대출금 상환에 들어간 돈의 비율은 오히려 상승했다. 소득이 낮은 집단일수록 이 비율이 더 크겠다. 부채 및 리스 상환에 쓰는 돈이 소득 최상위 집단의 경우 소득 8% 남짓이지만 소득 순위 50번째 100분 이하 사람들은 25%. 패러다임을 한번 자리 잡으면 돌리기가 매우 어렵다. 패러다임은 한번 돌리면 매우 어렵다. 패러다임은 한번 자리 잡으면 2008년 이후 많은 빚이 사라졌다. 그러다가 금리가 급락했다. 소득 대비 가계부채 상환 비율은 현재 3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2008년에 대한 대응은 당시에는 필요했을 수도 있지만 어떤 트렌드를 영속화시켰고 결국 우리는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패러다임을 한번 자리 잡으면 돌리기 매우 어렵다. 양적 완화 경제 붕괴를 막고 자산 가격을 올려놓았다. 이는 자산 소유자들 주로 부자들에게 좋은 일이었다. 2008년에 연방준비제도는 기업 부채를 지원했다. 이는 부채를 보유하는 사람들 주로 부자들에게 도움이 됐다. 지난 20년간 세금 감면의 혜택은 저소득층에게 돌아갔다. 고소득층에게 돌아갔다. 지난 20년간 세금 감면의 혜택은 고소득층에게 돌아갔다. 고소득층은 자녀를 최고 대학에 보낸다. 그러면 그 자녀들은 다시 고소득자가 되어 나중에 연방정부가 지원해줄 기업 부채에 투자할 수 있고 다시 다양한 정부 정책 지원을 받을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이런 식이다.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그대로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1980년대 초 이후 벌어진 더 큰 현상의 징후다. 경제가 일부 사람들에게 더 유리하게 적용하는 현상 말이다. 성공은 이제 과거 같이 능력 중심이 아니게 되었다. 성공이 알아가는 사람들은 이전보다는 더 큰 이득을 보상으로 받게 되었다. 도덕적으로 옳다. 그러다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야기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번에도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이고 그 때문에 경제가 전후 형성된 사람들의 기대로부터 떨어졌다는 사실이다. 체계적 불평등 없이 폭넓은 중산층이 존재하고 옆집이나 저 아랫동네 집이나 이웃들은 나의 상당한 유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기대 말이다. 현실로부터 멀어지고 나서도 이런 기대가 35년간이나 지속되는 이유는 뭘까? 이 기대가 충족될 경우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정도로 기쁘고 좋은 일은 쉽게 놓기가 힘들다. 사람들은 아직 이 기대를 놓아주지 못했다. 사람들은 이 기대를 다시 돌려받고 싶어 한다. 380페이지였습니다.
이 지난 20년간 세금 감면 혜택은 그 고소득층에 돌아갔다. 고소득층은 자녀를 최고 대학에 보낸다. 그러면 그 자녀들은 다시 고소득자가 되어 나중에 연방정부가 지원해줄 기업 부채에 투자할 수 있고 다시 다양한 정부 정책 지원을 받을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이런 식이다. 부익부 빈익빈. 사람들은 그만둬. 나에게 불리하잖아 라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티파티 운동,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운동 브렉시트, 도널드 트럼프 공통점이 있다. 각각 그만 멈춰. 난리 내고 싶어? 라고 소리치는 집단을 대변하는 점이다. 이들이 외치는 내용은 모두 다르다. 하지만 소리를 지르는 이유는 적어도 그 일부는 비슷하다. 상황이 모든 사람에게 엇비슷하게 작용해야 한다는 기대치에서 볼 때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부상을 소득 불평등하고만 연결시키는 것을 비웃어도 좋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언제나 이런 것들은 복합적이고 다층적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나는 내가 기대했던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아. 그래서 화가 나. 다 망해버리고 해. 너도 망해버려. 나는 다른 것을 위해 싸울 거야. 왜냐하면 이건 뭐가 됐든 간에 잘못가고 있으니까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동안에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느 때보다 예리하게 인식하게 만드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케이블 뉴스 힘이 더해 진다고 생각해보라.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 베네딕트 에번스는 이렇게 말했다. 인터넷이 사람들을 더 많은 관점에 노출시킬수록 사람들은 다른 관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이는 경제적 의견의 다양성이 크지 않았던 전후 경제와 비교했을 때 아주 큰 변화다. 당시에는 실제 결과의 범위가 더 낮은 수준이기도 했고 남들의 생각이나 생활을 보거나 알기가 쉽지 않았다. 나는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 경제학은 순환에 관한 이야기다. 오는 것도 있고 가는 것도 있다. 현재 실업률은 수십 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실제로 부자들의 임금보다는 저소득 노동자들의 임금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대학 등록금 보조금이 지급되면 대체로 증가세가 멈췄다. 영광의 1950년대 이후 의료, 통신, 교통, 기본권 등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안다면 아마도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말하고자 하는 중심 테마는 기대치가 현실보다 느리게 움직인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후 35년간 경제가 바뀌는데도 1950년대 형성된 기대에 집착했다. 그리고 오늘날 중산층의 호황이 됐다고 해도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람 빼고는 다들 불리해 라는 생각이 여전히 지속될지 모른다. 1950년 내 형성된 기대에 집착했다. 35년간 경제가 바뀌는데도 따라서 이건 뭔가 잘못돼서 시대가 계속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우리가 뭐든
뭐가 됐든 근본적으로 새로운 것이 지금 당장 필요해 라는 시대도 계속될지 모른다. 어찌 보면 이런 것들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을 이야기한던 사람들이 촉발되기도 했을 것이다. 역사는 지도간 것 다음에 또 지도간 것이 오는 것이니까 말이다. 383페이지였습니다. 스페셜 브록, 나의 아이들에게 보내는 금융조언. 사랑하는 나의 아이들에게 언젠가는 너희들도 금융에 대해 배워야 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 너희들을 위해 나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구나. 살다 보면 자신이 내린 선택으로 부와 가난이 결정된다. 생각하기 쉽다. 그리고 인생에서 우연의 역할을 과소평가하기는 더 쉽단다. 인생은 내가 겪은 경험과 내가 만난 사람들을 반영한다. 하지만 그중 많은 부분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우연에 의해 자유되는 법이다. 우리가 각자 다른 가치관을 가진 다른 가족에게 태어났고 국가도 세대도 다르다. 384페이지. 살다 보면 자신이 내린 선택은 부와 가난이 결정이 된다. 부와 가난이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살다 보면 자신이 내린 선택으로. 그리고 인생에서 우연히 역할을 과소평가하기는 더 쉽단다. 인생은 내가 겪은 경험과 내가 만난 사람들을 반영한다. 하지만 그중 많은 부분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에 의한 좌우되는 법이다. 우리는 각자 다른 가치관을 가진 다른 가족에서 태어나고 국가도 세대도 다르다. 그 과정에서 우연히도 누구를 만났느냐 순전히도 운이 결정된다. 이런 것들을 나중에 결과에 대단히 큰 역할을 한단다. 나는 네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의 가치와 그 보상을 믿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모든 성공이 노력의 결실도 아니고 모든 가난이 게으름도 결과도 아니기를 깨닫기 바란다. 너 자신을 포함해 누군가를 판단할 때 이 점은 반드시 기억하라. 그러나 모든 성공은 노력의 결실도 아니고 모든 가난이 게으름 결과도 아님을 깨닫기 바란다. 돈이 주는 가장 큰 배당금은 네 시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네가 원할 때 원하는 일을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사람과 함께 원하는 만큼 오래 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 어떤 고가 물건이 준 기쁨보다 더 크고 지속적인 행복을 준다. 돈이 주는 가장 큰 배당금은 네 시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네가 원할 때 원하는 일을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사람과 함께 원하는 만큼 오래 할 수 있다는 사실. 비싼 물건을 소유하면서 얻은 기쁨은 금세 사라진다. 그러나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통근에 오랜 시간 걸리지 않는 일자리를 가진 기쁨은 질리지 않을 것이다. 넉넉한 저축이 있어 위기의 순간 네가 적절한 시간과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면 이런 기쁨 또한 오래 지속될 것이다. 네가 원할 때, 네가 준비됐을 때 은퇴하는 기쁨을 역시 대단할 것이다. 네가 모으는 한 푼 한 푼은 모두 남들의 손에 맡겨질 수 있었던 네 미래의 한 조각을 소유하는 것과 같단다. 우선순위가 뭐가 됐든 말이다. 비싼 물건을 소유하면서 얻은 기쁨은 금세 사라진다. 그러나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통근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일자리를 가진 기쁨을 질리지 않게 할 것이다. 넉넉한 저축이 있어 위기의 순간에 네가 적절한 시간과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면 이런 기쁨 또한 오래 지속될 것이다. 네가 원할 때, 네가 준비됐을 때 은퇴할 수 있는 기쁨 역시 대단할 것이다. 네가 모은 돈, 모은 한 푼 한 푼은 모두 남들 손에 맡겨질 수 있었던 네 미래의 한 조각을 소유하는 것과 같단다. 네 부모인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너를 지원하고 기회의 문을 열어줄 것이다. 385페이지였습니다. 하지만 너를 응석바지로 키우지는 않을 것이다. 야박하게 굴겠다는 것이 아니다. 1달러가 얼마나 귀한지 경험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1달러 가치를 배울 수 없기 때문이란다. 원하는 것 모두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필요와 욕망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그래야 계획을 세우고 저축을 하고 이미 가진 것을 구하게 여길 수 있는 법이다. 비참해지지 않으면서도 검소하게 살 수 있는 기술을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할 능력이다. 이는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마주해야 할 인생의 기륭 회복 앞에서 아주 유용할 것이다. 나폴레옹은 전쟁을 천재란 주변 사람들이 모두 미쳐갈 때 평범한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미쳐갈 때 평범한 것을 할 수 있는 사람. 나폴레옹 전쟁의 천재란 돈 관리도 이와 같단다.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오랫동안 꾸준히 망치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엄청난 실수, 가장 큰 실수는 빚더미에 파묻히는 것이다. 가장 큰 실수는 빚더미에 파묻히는 것이다. 만 피하라. 이것이 그 어떤 조언보다 힘이 될 것이다. 더 작은 것을 가지고 있는 법을 배워라. 이런 삶 방식은 경제적으로 가장 큰 힘이 되는 지렛대가 될 것이다. 이것은 너의 소득이나 투자 수익률보다 네가 통제하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이다. 5만 달러를 벌지만 4만 달러만 갖고도 행복한 사람은 15만 달러를 벌면서 15만 1000달러가 있어야 행복한 사람보다 더 부자다. 이것은 너의 소득이나 투자 수익률보다 네가 통제하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이다. 6,652만 원을 벌지만 5,322만 원을 갖고도 행복한 사람은 1억 9,957만 원을 벌면서 2억 90만 원이 있어야 행복한 사람보다 더 부자다. 수익률이 5%여도 지출이 작은 투자자는 연간 7%의 수익률을 올려도 마지막 한 푼까지 다 써야 하는 투자자보다 더 넉넉할지 모른다. 수익률이 5%여도 지출이 적은 투자자는 연간 7% 수익률을 올려도 마지막 한 푼까지 다 써야 하는 투자자보다도 더 넉넉할지 모른다. 네가 얼마나 버느냐가 네가 얼마나 갖느냐가 결정하지 않는다. 얼마나 버느냐가 얼마나 갖느냐가 결정하지 않는다. 네가 얼마를 가졌느냐가 네가 얼마를 필요로 하느냐를 결정하지도 않는다. 얼마를 가졌느냐, 네가 얼마를 필요하느냐를 결정하지도 않는다. 네가 얼마를 버느냐가 네가 얼마를 갖느냐를 결정하지 않는다. 네가 얼마를 가졌느냐가
네가 얼마를 필요로 하느냐를 결정하지도 않는다. 필요하다면 중간에 마음을 바꿔도 괜찮다. 18살에 인생을 모두 파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네가 고른 전공이 나중에 즐겁지 않아도 되고 네가 딴 하기가 열정을 느끼는 분야가 아니어도 된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일을 하고 싶어도 또 괜찮다. 가치관과 목표가 조금씩 바뀌었노라고 인정하는 것도 좋다. 마음을 바꾼 네 자신을 용서하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다. 특히나 젊은 시절에는 말이다. 모든 것에는 대가가 있다. 단순히 가격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바쁜 직업의 대가는 가족, 친구와 떨어져 보내는 시간이다. 장기간 시장 수익률의 대가는 불확실성과 변동성이다. 자녀를 응석바지로 키우는 데는 온실 속 화초 같은 삶이다. 가치 있는 모든 것에 대가가 있고 대가의 대부분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388페이지. 지불할 가치가 있는 대가도 많지만 그 대가는 비용이라는 사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점을 받아들이면 시간, 인간관계, 자율성, 장성을 현금만큼이나 귀중한 화폐로 보게 될 것이다. 진정한 성공은 나를 사랑해줬으면 하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을 얻는데 압도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순자산 어느 수준이 아니라 네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이다. 네가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금융조언은 너나 대부분의 사람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돈이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너의 세상과 다를 것이다. 네 세상이 네 부모님의 세상과 다른 것처럼 말이다. 그러니 이 조언들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괜찮다. 사람은 모두 다르고 정답을 다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구의 조언이라고 해도 너만의 가치관, 목표 환경을 고려해서 받아들이길 바란다. 하지만 엄마 말은 항상 잘 들어야 한다. 끝으로 엄마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모건 하우절 388페이지였습니다. 장기적인 시장 수익률의 대가는 불확실성과 변동성이다. 자녀를 응석바지로 키우는 내 대가는 온실 속 화초 같은 삶이다. 가치 있는 모든 것에 대가가 있고 대가의 대부분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지불할 가치가 있는 대가도 많지만 그 대가는 비용이라는 사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점을 받아들이면 시간, 인간관계, 자율성, 장성, 현금만큼이나 귀중한 화폐로 보이게 될 것이다. 보너스 스토리. 세상은 바뀌고 투자는 진화한다. 존 록펠러는 역사상 가장 큰 분자였던 사람이다. 미국 정부는 최고 세율이 딱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도록 세법을 제정한 적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록펠러였다. 그 정도면 누구라도 내가 성공했구나 싶었을 것이다. 록펠러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 뭐든 살 수 있었다. 그렇지만 재미난 건 록펠러의 살아생전에 세상에 없던 물건이 생각보다 많다는 점이다. 록펠러는 1937년에 죽었다. 그래서 에드빌, 어부프로펜, 게르 소염 진통제. 그래서 에드빌을 먹어보지 못했다. 선크림도 발라보지 못했다. 그가 죽은 해에 출시됐기 때문이다. 제트기를 타고 이동하는 것을 꿈도 꿔보지도 못했다. 성인기의 대부분이 전등이나 에어컨, 선글라스가 없이 살았다. 선글라스가 없다니 한번 생각해보라. 역사란 변화와 적응, 진보, 그리고 구식사고의 파괴에 관한 이야기이다. 389페이지였습니다. 대부분의 분야는 큰 법칙들이 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몇 가지 규칙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처럼 많이 바뀌는 이상 우리도 가진 신념과 전략도 수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게 투자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자. 투자에 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는 현금 흐름 할인 모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오늘의 주식 한 주는 미래 현금 흐름을 인플레이션과 리스크, 화폐의 시간 가치로 할인한 것과 같은 가치를 갖는다. 사실상 금융 관련 수입에서 가르치는 모든 게 이 단순한 한 가지 진리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현금 흐름 할인이라는 걸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은 존 윌리엄스다. 윌리엄스는 하버드 대학교 졸업 논문에서 주식의 적정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미래 배당금을 총합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현금 흐름 할인 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존 윌리엄이다. 윌리엄스는 하버드 대학교 졸업 논문에서 주식의 적정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 회사의 미래 배당금을 총합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회사의 미래의 총합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방법을 당시에는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으나 윌리엄스는 지도교수는 제자의 제안에 일리가 있다는 걸 알아보았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진은 이 아이디어를 이용해 주식의 가치 측정이 더 이상 도박 기술이 아니라 과학인 세상을 꿈꿨다. 존 윌리엄스, 벤저민 그레이엄 어린 법보다 더 투자를 합리적이고 질서정연하게 생각하는 방법을 보여준 셈일 것이다. 정말로 미혹적인 부분을 윌리엄스 하버드 논문이 1938년에 발표되었다는 점이다. 록펠러는 이 논문에 관해 들어볼 방법이 없었다. 세상은 바뀐다. 우리 주위의 팩트들뿐 아니라 그런 팩트를 해석하거나 의사결정을 내릴 때 우리 모두가 사용하는 이론들도 바뀐다. 세상은 바뀐다. 우리 주위의 팩트들뿐만 아니라 그런 팩트들을 해석하거나 의사결정을 내릴 때 우리 모두가 사용하는 이론이 바뀐다. 그런 점에서 투자란 네버엔딩 스토리다. 끊임없이 업데이트되고 있다. 우리가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업종이든 끊임없이 업데이트되고 있다. 우리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업종이든 혹은 우리가 의존하는 갖가지 이론이든 변하지 않는 건 정말 그거 없다. 많이 익숙한 것으로 한번 비유를 해보자. 바이러스를 떠올려보라. 소아마비 백신은 한 번만 맞으면 평생 면역을 유지된다. 그러나 독감 백신은 매년 맞아야 한다. 이유가 뭘까? 소아마비 바이러스는 거의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적어도 우리의 면역 체계가 인식해야 하는 부분은 잘 바뀌지 않는다. 소아마비 바이러스를 한 번이라도 접해본 적이 있는 면역 시스템 391페이지였습니다. 평생 이 바이러스를 알아볼 수 있다. 그러나 독감은 다르다. 독감 바이러스는 상황에 따라 늘 모양이 바뀌며 적응하기 때문에 이전과 모습이 달라진다. 해마다 독감 백신을 맞아야 하는 이유는 작년에 우리의 면역 체계가 공격하면 된다고 배웠던 바이러스와 올해의 독감 바이러스가 다르기 때문이다. 독감 백신을 맞아야 하는 이유, 해마다 독감 백신을 맞아야 하는 이유는
작년에 우리의 면역 체계가 공격하면 된다고 배웠던 바이러스와 올해의 독감 바이러스가 다르기 때문이다. 요점은 이것이다. 만약 투자를 소아마비 바이러스처럼 여기도 된다면 정말 좋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투자는 독감 바이러스와 비슷하다. 그럼에도 우리는 솔루션 투자, 테크닉 투자, 공식 투자 패턴을 하나 찾아냈을 때 그 효과가 영원하길 바라기 때문에 투자를 마치 소아마비 바이러스처럼 여기려고 한다. 그러나 그런 솔루션은 없다. 시장은 언제나 적용하고 모양을 바꾼다. 미처 독감 바이러스처럼 말이다. 만약 우리가 어떤 투자 솔루션이 효과가 있을지를 바란다면 변화하는 시장 전행을 따라갈 수 있게끔 그 솔루션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수정해야 한다. 배당금만 하더라도 그렇다. 배당금은 장기 투자 수익의 기반으로서 존 윌리엄스가 현금 흐름 할인 이론을 만들 때도 사용했던 도구다. 그런데 투자자들이 배당금을 바라보는 관점은 그동안 아주 극적으로 바뀌었다. 1973년 벤자민 그레이엄은 배당금을 사업 건전성의 지표로 사용하는 방법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바뀌었는지 다음같이 설명했다. 예전의 남들처럼 이윤의 60%에서 75% 정도를 배당금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이윤을 지정해 둬야 하는 기업은 전형적으로 부실한 기업이었다. 이는 항상 주식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지금은 일부러 배당금 지급률을 낮게 유지하는 기업이 오히려 튼튼하고 성장하는 기업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경향은 최근 들어 더욱 많이라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번창하는 기업 중 일부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은 배당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다. 100년 전이었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투자자들이 신경 쓰는 가치평가 지표도 마찬가지다. 로버트 헤그스트롬은 현명한 투자의 인문학에서 한때는 효과가 있었으나 나중에 힘을 잃은 전략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1930년대와 1940년대에는 장부가치 할인 전략이 지배적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50년대까지 금융계를 지배했던 두 번째 주요 전략은 배당금 모형이었다. 1960년대가 되자 투자가들은 기존의 고배당 주식을 팔고 분기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의 주식으로 갈아탔다. 1980년대가 되자 네 번째 전략이 득세했다. 투자가들은 실적 모형보다 현금 흐름 모형을 선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다섯 번째 전략이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바로 투자 자본 대비 현금 회수 모형이다. 헤그스트롬은 이어서 이렇게 말한다. 만약 당신이 아직도 장부 가치 할인 모형을 기준으로 주식을 고르고 있거나 배당금 모형에서 의존해 주식시장 고평가 또는 저평가되었는지 판단하고 있다면 당신의 투자 수익률은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세상이 바뀌었다. 투자도 진화했다. 1976년 죽기 직전에 벤자민 그레이엄은 아직도 개별 주식의 상세 분석이라는 전략, 그레이엄은 이걸로 유명해졌다를 믿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아래와 같이 대답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아닙니다. 저는 더 이상 좋은 가치 기회를 찾아내기 위해서 자세한 증권 분석 기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40년 전에는 효과가 있었죠. 우리가 겪어서 증권 분석이 출판됐던 시절이요. 그렇지만 이후 상황이 많이 변했어요. 394페이지. 상황이 변했어요. 많이 변했어요. 저렇게 얘기한 게 1976년이다. 그 이후 그레이엄이 고려조차 못했던 세상의 변화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을지 한번 생각해보라.
S&P 500 지수에 금융주가 처음으로 포함된 게 1976년이다. 오늘날에는 금융주 비중이 10%다. 50년 전에는 기술주라는 게 사실상 존재하지도 않았다. 지금의 S&P 500 지수 4분의 1 이상이 차지한다. 그동안 회계 기준으로 바뀌었다. 공시 기준도 감사 시스템도 시장 유동성도 달라졌다. 경제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한번 생각해보라. 지금 중국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40년 전과 비교해보라. 인도 힘은 또 어떤가? 천지개벽이다. 상황은 변한다. 항상 변한다. 그렇다면 우리 투자는 뭘 할 수 있을까? 그냥 몇 가지 잘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몇 가지 변수에만 신경을 쓰거나 몇 가지 정보에만 의존해서 곤란하다.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잘해야 한다. 성공하는 현대 필요한 기술은 해마다 세대마다 지역에 따라 바뀌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최근 들어 직업 투자자들이 크게 당황했던 일이다. 395페이지였습니다. 그냥 몇 가지 잘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몇 가지 변수에만 신경을 쓰거나 몇 가지 정보에만 의존해서는 곤란하다.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잘해야 한다. 성공하는 데 필요한 기술은 해마다, 세대마다, 지역에 따라 바뀌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최근 들어 직업 투자자들이 크게 당황했던 일이다. 노벨 경제학 수상자 로버트 실러는 경기조정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는 주식시장 가치평가법을 개발했다. 이 방법은 주식시장 가치를 10년간 주식시장의 평균 수익, 인플레이션 조정 후와 비교해서 측정한다. 이 방법은 단순히 징전 연도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기업의 이윤을 살핌으로써 경기의 영향을 배제하고 주식시장의 가치를 볼 수 있게 설계됐다. 훌륭한 경제학자뿐들 아니라 훌륭한 역사학자이기도 한 실러는 경기조정 주가 수익 비율을 계산하기 위해 1871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데이터를 수집했다. 이처럼 깊이 있는 데이터가 있으면 긴 역사에 걸쳐 주식시장이 어떻게 평가되어 왔는가를 볼 수 있다. 1871년부터 2019년까지 경기조정 주가 수익 비율은 대략 평균 16이었다. 즉 미국 시장은 인플레이션 조정 후 10년 평균 수익률 대략 16배에 거래되었다. 오랫동안 투자자들은 이 숫자, 즉 경기조정 주가 수익 비율이 16이라는 숫자를 이용해서 주식시장 과대평가 여부를 판단했다. 무엇보다 실러가 노벨상을 탔지 않은가. 게다가 무려 100년이 넘는 기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 이론을 뒷받침했고 말이다. 그러나 무언가 바뀌었다. 1990년에는 2021년 사이의 기간을 보면서 그 30년의 투자 역사다. 미국 주식시장에는 경기조정 주가 수익 비율의 역사가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된 경우가 95% 이상이었다. 95%. 396페이지입니다. 과거는 경기 조정 주가 수익 비율이 주식시장 가치평가 수준과 미래 수익을 판단하는 데 훌륭한 지표였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 있는지도 몰라도 더 이상은 아니다. 과거에는 경기 조정 주가 수익 비율이 주식시장 가치평가 수준과 미래 수익률을 판단하는 데 훌륭한 지표였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더 이상은 아니다. 이 현상을 보고 95% 경우 주식시장이 과대평가가 되었다고 결론 낼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좀 더 합리적인 생각으로 경기조정 주가 수익 비율이 특례 지표일 수도 있고 더 이상 선호되지 않으며 기껏해야 시장 상황을 판단하는 수많은 도구 중 하나로 사용하는 게 낫다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시장 가치를 측정할 방법은 많다. 채권 대비 배당 수익률
매출 성장, 미래 수익 추정 위에도 수십 가지가 더 있다. 달걀을 모두가 경기 조정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한 바구니에 담는다면 당신은 시장에서 30년 정도 뒤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 현금을 보면서 배당 수익까지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시간이 흐르면 글로벌 경제가 변동하는 만큼 이런 폭넓은 시야는 매우 중요하다. 397페이지 였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적응하고 진화하는 걸 생각하면 나는 세 가지 특징에 눈이 들어온다. 더 좋은 투자자가 되려고 할 때 누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소들이다. 예상 1. 예상은 많이 하고 전망은 줄여라. 만약 내가 다음번 경기 침체는 24년에 시작될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는 전망이다. 만약 내가 경기 침체는 대략 5년에서 10년 주기로 일어납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는 예상이다.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아주 다르다. 전망과 예상. 전망은 무슨 일이 언제 일어날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계속 바뀌는데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알기 매우 어렵다. 예상은 정확히 무슨 일이 언제 일어날지 단언하지 않으면서도 어떤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예상은 잘못된 정확성을 제거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은 제공하기 때문에 전망보다 건강하다. 언젠가는 경기 침체가 시작될 거라고 인지하고 있다면 실제로 그게 언제 시작되든 크게 놀라지 않을 것이다. 이는 엄청난 이점이다. 그렇지만 정확히 언제 경기가 침체되기 시작될지 안다고 여긴다면 지나친 자신감으로 온갖 위험한 행동을 하고 싶어진다. 398페이지였습니다. 그리고 예견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당신이 예측한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으면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쓸모있는 예상이란 이런 것이다. 10년에 한두 번은 시장이 붕괴되는 일이 생길 것이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져 누구에게나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 그러나 그런 일이 언젠가 생길 것이라 예상하고 전망할 수 없는 사건들에 미리 대비한다면 실제로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시나리오를 완전히 다시 쓸 필요가 없다. 당신은 듬직한 안충 장치와 실수 여지를 확보해두려고 할 것이다. 남들이 뭘 그렇게 대비하는 거야? 라고 물으면 당신은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역사를 보면 세상은 끊임없이 성장하기도 하지만 뜻밖의 고통을 안겨주기도 하거든. 늘 바뀌는 바로 그 세상이 대비하는 것이다. 형광펜이 다 닳아져가지고 버립니다. 일반 펜시점에 가면 1200원 하는 게 쿠팡으로 사면 24개에 5,800원입니다. 이 세상은 바뀌는데 내 생각이 영원하기를 바라지 마라. 월스트리트 저널의 제이슨 츠바이클은 이렇게 말했다. 한 번 마치는 것은 계속 마치는 것의 적이다. 왜냐하면 한 번 마치고 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까먹게 되기 때문이다. 어느 투자 개념이나 투자 이론의 시의성을 일으킨 것으로 보일 때 다른 개념이다. 이론이 옮겨가는 것은 투자자에게 아주 중요한 기술이지만 치바이크가 말한 것처럼 매우 어려운 기술이기도 하다. 과거에 효과가 있었던 방법은 버리는 건 믿기지 않는 만큼 어렵다. 나는 늘 강력하게 믿되 약하게 지고 있으라 라는 철학을 아주 좋아했다. 어떤 트렌드나 개념을 마음껏 확신해도 좋지만 수요성을 잃었다면, 즉 한때 그것을 뒷받침해 주었던 요인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차렸다면 언제나 기꺼이 놓아줄 수 있어야만 한다. 말은 쉬워도 실행은 쉽지 않다. 어느 트렌드가 언제 멈췄는지 오직 지나간 후에 명백해진다. 그러나
한쪽 방향으로 증거가 치우친다면 이제는 놓아줄 때다. 나는 최근 생각이 바뀐 게 있다. 나는 연방준비제도가 경제에 기꺼이 수조 달러를 들이부을 희망만 있다면 경기 침체나 역사의 장 기간이 줄이거나 그 강도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새롭게 믿게 된다. 물론 이 책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게 경기 침체나 약세장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겠지만 호황이나 불안과 연방준비제도 이 사이의 현재 관계가 1970년대와 같다고 가정하는 건 어리석다. 연방준비제도는 완전히 새로운 도구를 여럿 구비하고 있고 언제 어떻게 그 도구를 활용할지에 대한 철학도 완전히 바뀐 것으로 보인다. 10년 전의 나라면 연방준비제도가 경제 호황과 불황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다고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상황은 달라졌고 내 생각도 바뀌었다. 3. 투자는 금융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돈과 관련한 사람에 대한 연구임을 깨달아라. 투자는 금융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돈과 관련한 사람들에 대한 연구임을 깨달아라. 앞서 보았듯이 이게 바로 이 책 전체다. 경제적 성공이란 투자에 성공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돈을 잘 벌고 저축을 잘하고 잘 쓰고 각자의 성격에 맞는 적절한 장기 목표를 가질 수 있을 줄 알아야 한다. 경제적 성공은 수학과 숫자만 가지고 도달할 수도 없다. 심리학, 사회학, 역사, 생물학, 정치를 이해해야 한다. 또한 자신감과 회의적 태도가 모두 필요하다. 리스크를 감수할 용기와 보수적인 마음이 모두 필요하다. 참을성이 필요하지만 너무 완고해서는 안 된다. 금융만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면서도 세상에 대한 다양한 이해가 요구되는 분야도 없을 것이다. 한 자리를 아주 잘할 필요는 없다. 다양한 것들을 합리적 수준으로 해낼 수 있으면 된다. 금융에서 요구되는 지적, 다양한 변화는 세상에 대비하는 최선의 방법이기도 하다. 금융을 금융교과서라고 단언할 렌즈를 보게 되면 경직된 몇몇 개념과 신념에 매달리게 된다. 여러분이 렌즈를 통해 돈에 관해 생각한다면 세상이 적응과 창조적 파괴, 사회주의나 선호, 변화 등을 통해 진보한다는 걸 깨달을 수 있게 할 것이다. 세상은 같은 상태로 오래 머물지 않는다. 네버엔딩 스토리다. 402페이지. 감사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책은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모두 나열할 수는 없지만 특히 몇 분의 도움이 컸다. 브라이언 리처드는 그 누구보다도 먼저 나의 가능성을 믿어주었다. 크레이의 샤피르는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나의 가능성을 믿어주었다. 그레천 하우걸은 흔들림 없는 지지를 보내주었다. 제너 아드부는 아무런 대가 없는 도움을 주었다. 크레이크 피어나스는 격려하고 안내하여 기초부터 알려주었다. 제이미 캐도우, 조시 브라운, 브렌트 피소어, 베리 리티월스, 벤 칼슨, 크리스 힐, 마이클 베트니, 제임스 오손 는 귀중한 의견을 내주었다.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403페이지. 여기까지 돈의 심리학. 당신은 왜 부자가 되지 못했는가? 전세계 3천만 베스트셀러 보너스 스토리 수록 스페셜 에디션. 전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가 수많은 취재와 연구 끝에 깨달은 부의 비밀 책 돈의 심리학을 읽었습니다. 몇 표지 끝자락을 읽어보겠습니다. D편입니다. 국내의 투자자들이 앞다퉈 추천한 투자서의
현대판 고전. 왜 이토록 사람들은 돈의 심리학에 열광하는가? 하우저는 누구도 한 적 없는 논평으로 나를 늘 놀라게 한다. 더욱 놀라운 점은 내가 매번 그 글에 설득하고 만다는 사실이다. 하워드 믹스 세계적 가치 투자자 오크 트립 캐피털 매니지먼트 회장. 자, 그러면 데니얼 핑크 미래학자 드라이브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금융과 투자에 관한 글을 모건 하우스 들만큼 우아하고 명료하게 쓰는 사람은 없다라고 평했습니다. 제임스 클리어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저자는 돈을 잘 쓰는 것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다. 모두 한 권씩 사서 필독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주 NXC 넥슨 지주회사 대표 컬리버레이티브 펀드 파트너는 모건하우스 기절은 삼고초려 끝에 컬라보레이티브 펀드로 영원한 매우 훌륭한 작가다. 이보다 명석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평했습니다. 박성진 이연투자자문 대표 복리마법이 가져다준 놀라운 수익을 향유하며 오랫동안 부자로 남고 싶은 분들에게 최고 조언이 담긴 책이다.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꿈꾸는 모든 분들에게 일독을 권한다라고 평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수년 만에 만난 가장 훌륭하고 가장 독창적인 책이라고 평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 책은 평범한 월급쟁이도 노후에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게 투자 멘탈을 지키는 법을 알려준다. 자극적이지만 이는 않지만 건실하다. 조선일보가 이렇게 평했고요. 한국일보는 책에 등장하는 조언은 돈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데 금과 옥조로 삼아도 좋을 만하다. 여기에 대학 졸업장 교육 배경, 경험, 연줄 등이 없는 사람이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연줄을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분야가 바로 투자라는 저자의 신념까지 더해지면 책이 금색이 가장 뛰어난 통찰을 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다. 한국일보가 이렇게 평했고요. 매일경제는 돈의 심리학은 책상 한편에 두고 틈날 때마다 읽어보면 지극하다. 수많은 부자를 만나보고 또 수많은 경제기사를 써왔던 저자가 돈과 사람에 관한 가장 중요한 20가지 이야기를 정리해 책에 담았다. 매일경제가 이렇게 표했습니다. 표지 뒷면 속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미국 비즈니스 편집자 및 작가 협회에서 수여하는 최우수 비즈니스 상과 뉴욕타임스의 시드니상을 2차례 수상했다. 비즈니스와 금융 분야의 가장 뛰어난 기자에게 수여하는 제널드 롬상 금융 저널리즘 부문 최종 후보에 2번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지난 13년간 날카로운 통찰력과 우려한 글솜씨로 유려한 글솜씨를 발휘하여 금융과 재정에 대한 다양한 글을 블로그와 트위터에 올렸고 이에 수많은 열성관을 거느리고 있다. 소설과 기술을 가진 금융작가, 어려운 이야기를 동화처럼 들려주는 투자 멘토 등의 찬사를 받으며 돈과 투자에 대한 편향을 일깨우고 있다. 특히 2008년 그가 블로그에 올린 보고서 돈의 심리학은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돈을 다룰 때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잘못된 행동 원인, 편향, 결함 중 가장 중요한 20가지를 골라 정리한 그 보고서는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이에 하우저는 관련 주제를 더 깊이 연구하고 확장시켜 한 권의 책으로 발전시켰다. 그렇게 탄생한 첫 책 돈의 심리학은 출간 전부터
월스트리트 저널의 찬사를 받으며 단번에 아마존 투자 분야 1위에 올라섰고 출고한 후 몇 년이 지난 지금도 투자 분야의 상위권을 지키고 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돈의 심리학, 당신은 왜 부자가 되지 못한가? 첫판 인쇄는 2021년 1월 13일, 첫판 57세 2024년 7월 15일, 지은이 모건 하우젤, 옮기니 이지연. 지금 알라딘에서 정가 19,800원에서 17,820원으로 판매 중입니다. 중고 가격은 13,900원입니다. 12,000원. 판매자의 중고 12,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 책을 읽읍시다. 벤자민 디즈레일리의 명언. 단 한 권의 책밖에 읽지 않는 사람을 경계하라. 편협된 사고방식, 이런 걸 갖다가 주의해야 되겠죠. 자, 감사합니다.